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5강 제5편 주택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도단원 6 주택자금 7 주택의 거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거래는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주택거래 신고지역, 그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규정이고,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주택자금과 관련한 구입 또는 건설할 때 그 주택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주택자금하고 관련해서는 우리는 크게 5가지, 이 주택자금하고 관련된 게 5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일 많이 쓰이죠.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자, 이 국민주택기금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두 번째는 이 국민주택기금을 담보로 해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채권. 국민주택채권. 채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으로 갚는, 상환하는 사채예요. 주택상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으로 상환하는.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고. 자, 네 번째는 바로 국민주택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 자, 회계니까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만든 회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입주자의 저축이에요. 입주자가 저축한 그 금액. 입주자 저축. 주택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주택자금하고 관련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은 이제 주택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세웁니다. 그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설치를 하는데, 운영은 누가 하냐? 자, 운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니까 주택종합계획을 누가 세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세웁니다. 결국 국민주택기금 역시 운영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계획을 누가 세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미리 협의해야 된다.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자, 우리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다 여기서 돈이 나와요. 여기서 돈. 물론 예산을 승인하는 건 국회에서 하죠. 그렇지만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특별한 주택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그걸 따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국민주택기금하고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을 따릅니다. 국가재정법. 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도대체 국민주택이 어디 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들 주택 살 때 은행 가서 주택 대출 받죠. 그 대출 받는 거 우리 은행에서 물론 대출 받지만, 은행이 그 기금을 어디서 일부를 국민주택에서 또 차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주택을 막 건설하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 분양 회사에서 건설을 할 때 건설 자금 은행에서 물론 차입을 하죠. 차입을 하는데
은행에서 은행권만 차입하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렇게 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하면 어떤 때는 이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익금. 자, 어떤 때 손해를 봐요. 그걸 손실금이라고 해요. 이익금과 손실금. 그럼 이익금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해서 나온 이익금이니까 다 어디에 적립을 해야 된다? 전에 국민주택기금에 적립을 하면 돼요. 적립. 이걸 적립금이에요, 이익금이. 그런데 손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메꿔야 되잖아요. 손실 보존한다고 그래요. 메꾸는 걸 보존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보존은 요 적립금 갖고 바로 보존을 합니다.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존을 해. 그리고 적립금으로 보존해서 끝나면 끝인데 보존 다 했는데도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국가의 일반 회계, 국가 예산에서 일로 전용을 하는 거예요. 메꿔준다는 얘기.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주택기금이 고갈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많아요. 왜? 실예를 하나 살짝 들어주면 경매로 주택이 막 넘어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많이. 아파트랑 빌라 같은 거. 빌라를 막 줘. 아파트를 막 줘.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빌라가 넘어가면 자 1억짜리를 누가 샀는데 자기 자본 3천에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죠. 7천을 은행에서 빚을 냈어요. 차액을. 그리고 이게 경매에 넘어간 거야. 빚을 못 갚아갖고. 경매에 넘어갔는데 낙찰은 5천에 된 거야. 그 은행은 얼마 손해본 거예요? 7천을 받아야 되는데 5천밖에 회수가 안 돼서 2천을 손해본 거 아니야. 그 은행이 2천 볼 걸까요? 절대 은행은 손해보는지 않아요. 이 2천 어디 있는 돈이에요? 여기 있는 돈이에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준 돈이라고. 은행은 자기들이 투자한 거 한 4천은 다 회수했고 국민주택기금은 그 3천 중에 1,000만 회수가 되고 2천은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이 의외로 손실이 많아요. 의외로. 이런 거는 거의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 다 주워 듣게 되니까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 같은 데가 도덕적 해이가 오기 딱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께서 중개를 할 때는 제대로 권리 분석해주고 그리고 투자 분석해줘갖고 이 집을 살만한 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경기 흐름 다 파악할 줄 알고. 어쨌든 국민주택기금 손실 날 수도 있고 우리 세금으로 메꾼다는 걸 인식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국민주택 채권이 채권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돈 돌려줘야 돼요, 정부가. 자, 그럼 국민주택 채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없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무지하게 갈려있는 게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집을 샀어, 누가.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내잖아요. 취득세 내고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미리 내야 돼. 근데 등록세 갈 때 등록을 하면 등록세 영수증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 양식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번호라는 걸 쓰게 돼 있어. 그걸 안 쓰면 등기가 안 돼. 그 주민주택채권을 누가 매입했냐가 다 나와요. 주민주택채권에. 매입을 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권 매입하자마자 깡을 해버려. 소위 이자 지불하고 판단 얘기예요. 내가 국민주택채권을 100만 원에 샀으면 이자율 7% 높게 쳐주죠. 은행에다 되팔아버려. 7, 8% 정도 손해보고 다시 파는 거예요. 국민주택채권. 차도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운영해서 발행을 하는데 제1종하고 제2종이 있어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부터 보자고. 제2종 딱 한 종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2종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입주 예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20세대 20호 이상 짓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주택법 규정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다 이거 2종 국민주택채권 다 사는 거예요. 사야 분양이 돼. 안 사면 분양을 안 해줘. 얼마나 관련이 있어요. 제1종은 아까 말씀 등기된 것 같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1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 허가 받는 사람들, 인허가. 이거 사업 주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조합 이런 사람들이 제1종 다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자체에 등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록. 자동차 등록할 때도 주민주택채권 사는 거고, 내가 집을 샀어. 소유권 이제 등기를 해야 돼. 그때 그 주민주택채권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하도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현금으로 받으니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1종하고 2종으로 나뉘어요. 자, 2종은 간단해요. 공급받는. 이거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1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빚을 진 거예요. 언젠가 갚아야 돼. 그래서 5년이 되나, 원리금을 5년이 된 날 상환해야 돼요. 그 국민주택 채권을 사면 액면가 얼마고, 매년 연리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년이 되면 그 원금하고 이자를 국가에서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5년이고,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산해줘요. 근데 이자가 낮아. 문제는 이자가 세면 이거 사지. 이자가 낮아요. 제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부 장관하고 국장이 협의해서 이자율 상한을 따로 정합니다. 제2종은 따로 정하고, 2종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한일이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장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2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 사면 그건 최장 20년까지도 국민주택 채권의 상한일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채권마다 다 달라요. 2종은 단 하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종은 5년. 간단하죠. 자, 그 주택 상한 사채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에서 발행하고, 국민주택기금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주무 장관이 좀 다르다 뿐이지.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누가 발행하냐면, 요건 국가에서 발행하지만 이건 예산을 아까 담당하는 분이 있었죠. 돈 담당은 다 이분이야. 그래서 국민주택채권도 돈이기 때문에 이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를 해야 돼. 요구. 발행해달라고.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주택 상한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행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랜드하우스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별 제약이 없는 반면에 등록사업자는 개별 사업자들이니까 요거는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금융기관이나 대한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 자, 이건 보증 받았을 때만 가능해. 그때만. 보증을 못 받으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이름 같은 걸 안 적어. 그냥 채권을 샀다 매입번호만 적으면 끝이고 대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대팔 경우에는 주택으로 상환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규정이 엄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등록 원본, 사채 증권,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도 그 산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걸 누군가 양도를 할 때는 반드시 등록 원부, 주택 상환사채 등록 원부가 있어요. 원래의 장부란 얘기야. 등록 원부에 반드시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누구에게 양도가 됐습니다라고. 그 이름을 넣어야 취득자의 성명을 이 채권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다 이름을 넣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등록원부에 이름이 기재가 안 되면 이 주택 상환 상태를 양수받은 사람이 이거 내 거라고 가져가 봐야 아 당신 거 아니라고 원래 상환받기로 한 사람에게 주겠다 하면 끝인 거야. 이 사람이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그 주택이 내 겁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 등록원부에 반드시 취득자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적는 뭐 순서나 양식 절차는 둘이 같이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국민주택 주택 상환사채 이것도 상환 기간이 있죠. 상환 기간은 이건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집 지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3년 이내. 자, 그리고 상환 기간은 주택 상환 사채 발행일, 상환 사채를 발행한 날짜가 있어요.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로 합니다.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로. 그리고 국민주택 사업 특별 회계는 뭐냐면 그 국민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국민주택 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 말하는데, 자, 이거를 운영할 때는 이 지자체는 반드시 그 운영 상태를 보고해야 돼요. 그 운영 상황을 누구에게 보고한다? 국민주택 관련된 건 건설이니까 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입주저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그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을 내가 분양받을지 모르니까 미리 은행에 가서 입주저축을 들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을 갖고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다 어떤 때는 0순위, 어떤 때는 1순위, 어떤 때는 2순위, 3순위 그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입주저축을 갖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신고 있습니다. 이 주택거래 신고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할 때, 옛날에는 연립주택도 해당이 됐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거래라는 거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있어요. 주택거래의 신고지역. 이 신고지역을 누가 지정을 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이 지정한 지역에서 거래하는 뭐 아파트만 해당이 돼. 그냥 아파트.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 아파트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다 뭐 해야 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했지만 아파트 거래했을 때 이 거래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소재한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뭐하고 똑같은 느낌 안 들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억이 안 나서 상관없어요. 이게 안 나도 당연히 처음 배우는 분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처음 앞부분에 배울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신고는 어디다? 관할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거 신고지역을 지정을 하지만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는 누구에게 받는다? 시군구청장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룰이. 자,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하는 게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그 과정을 간단히 보면 거래를 했어요. 아파트 거래를.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가 있겠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데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 계약 체결. 중요한 건 계약일이에요. 계약일인데 계약을 체결한 날이야.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를 하면 자 매도인 여러분들 민법이나 공인중개사 배울 때 숱하게 배운 거 있잖아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자, 거래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복습을 해보자고요. 자, 매도한다고 계약을 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을 해요. 계약금.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 내고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취득세 낼 때는 이 잔금 지급이에요. 양도소득세 기준도 이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주택 거래 신고 지적에서의 신고는 계약 체결일이야. 이날이네. 예,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라는 거예요. 이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가 아니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걸 이해하면 이건 다 이해된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이날을 기준 15일 이내 하고 15일 이내 지금구청 가서 거래 당사자가 둘이 주로 가네. 좀 매수인이 가지. 매도인은 관심이 없어. 집 팔면 끝이야. 사람들 심리가. 매수인이 자기가 소유권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시군구청 가면 내가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실에 가면 안내를 쪽에다 신고 양식에서 쓰라고 그러면 다 쓰는 게 있어. 갈 때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된다? 매매 계약서 가져가야지. 매매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쓰는 거야. 주소, 성명,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다 써요. 다 쓰고 제출하면 시군구청에 있는 그 지적과에 있는 주로 공무원들이 그거 받아갖고 신고필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신고필증을 갖고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매매계약서를 제출은 안 해요. 매매계약서 제출하는 건 아닌데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은 걸로 인정을 해줘. 그러면 그걸 갖고 소유권 이전인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필증을. 그런데 주택법에는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뭐가 됐냐면 거래 매매를 했는데 아파트 매매 주택거래 신고에서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요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 누구에게 있다? 중개업자가 있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5일 내에 시군구청 가서 신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개를 했으니까 법이 그래. 공인중개사 법이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주택의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법에는 안 나오지만. 자, 그렇고 이 15일 이내 하면 되는데 만약에 15일 이내 안 하거나 자,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반. 자, 이 위반은 두 가지가 있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긴 했는데 15일 이후에 하는 거라는 얘기가 게을리 했다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15일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긴 했는데 까짜로 거짓으로 한 거, 가격 같은 걸 막 속여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되냐? 이건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부과 금액이 취득세. 자, 나중에 취득세를 내는데 이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내야 됩니다. 5배 이하의 금액. 자, 이렇게 되고 그 신고사항이 8가지가 나와요. 주택법에 이제 신고를 하면 신고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이 8가지가 나옵니다. 신고사항 1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데 자, 1번은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이 나올 것이고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약의 조건이 있으면 기타 그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게 나와요. 근데 6번하고 7번을 주의 있게 좀 보세요.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6번은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
돈을 내가 어떻게 현대에 있는 집을 팔아갖고 대출은 얼마 받고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7번은 거래 대상 주택에 대한 입주 여부, 입주를 할지 세를 줄지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이에요. 자, 요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요. 아파트가 6억 원까지는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이건 6억 원 초과할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6번하고 7번. 그거만 주의 있게 보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아하, 이런 걸 적는구나. 거래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약일, 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뭐 토지가 있다면 지목, 그리고 뭐 면적 이런 거 다 쭉 적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양식 안에다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5강 강의를 했고, 오늘 바로 주택법 제5편 주택법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서 주택자금 그리고 주택의 거래에 대한 걸 쭉 배웠습니다. 자, 이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관련해서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